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0대 평범한 주부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가족 간의 범죄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가족끼리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혀를 찾는데 정작 제가 그 당사자가 되었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처럼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전 3년 전 남편을 간암으로 먼저 보내고 나서 그럭저럭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영정 앞에 물 한 잔 올리고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면서요. 물론 가끔씩은 너무 적적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으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괜히 아들한테 전화해보고 싶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더군요. 그 예감이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남편하고 저는 아들 교육에 정말 온 힘을 쏟았어요. 대치동이 좋다고 해서 전세를 끌어올리며 이사도 했고요. 한 달 학원비만 300만 원이 넘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 정민이가 의대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수학, 영어, 논술 학원, 하루에 학원만 3군데씩 돌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렇게 공부만 시켜서 사람 됨됨이를 제대로 못 가르친 건 아닌가 싶거든요. 비록 의대는 못 갔지만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고 남편도 우리 아들 최고다라며 소주를 몇 병이나 마셨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네요. 2년 전이었을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은 사람 있는데.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싶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 주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특별했어요. 단아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 무엇보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면모를 보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민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욱 놀란 건 그 아이의 가치관이었죠.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요즘 세상에 무슨 구닥다리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 정말 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제 인생 최종 목표예요. 젊은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의외였어요.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제가 설거지할게요 하는데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아왔나 싶었죠.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죠. 아들이 화장실 간 사이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 말을 꺼냈거든요. 어머니, 저 요리도 많이 가르쳐주세요. 결혼하면 정민 씨 도시락 싸주려고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밥이 건강에 좋잖아요. 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인가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도시락은커녕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는데 말이에요. 그날 며느리가 가고 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답지 않게 정말 괜찮은 아이네. 집안은 어떻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 손에서 컸대. 그래서 더 가정적인가 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어요. 어려서부터 고생했으니까 살림도 잘하고 사람 됨됨이도 나이답지 않게 더 깊은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특한 건 얼마 후에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진서가 결혼식은 안 해도 된대.
그런 돈 아깝다고. 차라리 내 사업 자금에 보태라고 하더라. 순간 코끝이 찡해졌어요. 요즘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신부가 먼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 아들만 생각하는 착한 아이구나 싶었죠. 물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모르고 있었답니다. 결혼 후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3년 전 첫 사업 실패로 완전히 무너졌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랑 하던 첫 사업이 망해서 한동안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그땐 정말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이에요. 엄마,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인가 봐. 그런 말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는데 며느리를 만나곤 180도 바뀌었어요. 눈빛부터 달라졌죠. 죽은 사람처럼 흐리멍텅하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내가 믿잖아. 라고 격려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와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하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죠? 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야.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 사람이 디자인도 도와주기로 했어. 아들이 다시 꿈을 갖게 된 게 그저 고마웠어요. 며느리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며느리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며느린 정말 아들에게 극진했어요. 어느 날 저녁 먹으러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반찬이 12가지가 넘었고 모두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이런 상을 차려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아이, 진서야, 매번 이렇게 차리는 거야? 너무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어머니. 정민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전 너무 행복해요. 식사 후엔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며느리가 아들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양말을 신겨주는 거예요. 제 아들이지만 며느리에게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아이, 찐서야, 그런 건 정민이가 직접 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전 이런 게 좋아요. 정민 씨 내일 입을 옷도 다 준비해뒀어요. 넥타이 색깔도 제가 다 골라주고요. 전 이렇게 다 해주는 게 편하고 좋아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점점 유약해지는 것 같았죠. 정민아, 너도 진서 좀 도와줘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니? 아니, 아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치, 여보? 네, 맞아요. 제가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정민 씨 챙겨주는 것도 좋아요. 그땐 참 사이가 좋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극진히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예전의 자신감은 회복했지만 동시에 책임감이나 독립심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아들은 점점 의존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며느리가 일부러 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땐 제 기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작은 일들이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던 거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들 부부의 씀씀이었어요. 3개월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고요. 1월에 몰디브, 4월에 두바이. 사업이 그렇게 어렵다면서 어떻게 그런 돈이 있는지 의아했죠. 정민아, 여행 자주 다니는 것 같은데 괜찮니? 저축도 하는 거지? 그 진서가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스트레스도 풀 겸.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저한테 명품 선물을 사왔어요. 스카프, 향수, 지갑. 그런데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한창 모으고 갚아야 할 돈도 많을 텐데 말이죠. 이런 비싼 선물 부담스럽구나.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정민 씨가 어머니한테 선물하고 싶어 해요. 제가 말려도 꼭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주세요. 정민 씨한테 절대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아들이 하고 싶은 건 뭐든 지지했죠.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엄마, 나 급하게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거래처 대금 결제가 꼬여서. 처음엔 기꺼이 빌려줬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니까 투자한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2,000만 원만. 큰 거래처가 생겼는데 물량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해. 정민아, 여행 다닐 돈은 있으면서 사업 자금은 왜 없니? 그건 카드 결제라서 다음 달에 나가는 거고. 변명은 늘 궁색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또 2,000만 원, 그 다음엔 3,000만 원. 점점 액수가 커졌죠. 그쯤 옆집 김 여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제 강남 호텔에서 아드님 본 것 같아. 우리 정민이가요? 에이,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들 부부가 강남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 마시는 거 봤어요. 한 병에 100만 원 넘는 거던데 우린 그런 데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자주 오나 보더라고. 아들 SNS를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명품 시계, 외제차, 미슐랭 레스토랑.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마음이 불안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의심하고 싶진 않았어요. 돌아보면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답니다.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띵동띵동 하면서 초인종 소리가 연속으로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누구세요? 현관문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정민이.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서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얼굴이 창백하고 옷도 엉망이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집에 뭐 문제 생겼어? 엄마, 우리 큰일 났어. 다 끝났어.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며느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정민아, 정신 차리고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이래? 투자 사기 당했어. 전 재산 날렸어. 집도 없고 갈 곳이 없어서 엄마한테 온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날렸다뇨?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옆에서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정민 씨가 너무 자신 있어 해서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서야, 울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해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하지만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사기당했다, 빈털터리가 됐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일단 작은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한 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 진정된 아들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아 아들이 풀어놓은 지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몇 번이나 기절할 뻔했답니다. 엄마, 그 김 선배라고 대학 선배인데 작년에 암호화폐로 50억을 벌었다고 자랑하더라고.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정말 통장도 보여주고 차도 바꾸고 그래서 나도 따라서 투자했지. 처음엔 조금씩 했는데 정말 돈이 불어나더라고. 한 달 만에 2배가 됐어.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들 말에 따르면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점점 투자금을 늘렸다고 했어요. 급기야 집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대출을 얼마나 받은 거니? 3억. 뭐라고? 3억? 정말 그걸 다 대출 받았어? 손이 덜덜 떨렸어요. 3억이라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요? 그런데 아들은 겁도 없이 그 돈을 빌린 모양이었죠. 저는 며느리 얼굴도 쳐다봤어요. 그게 은행 대출만 그래. 그 사채도 좀 썼어. 뭐야, 사채까지?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지난주에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됐어. 김 선배도 연락이 안 돼. 해외로 도망간 것 같아.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느리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정민 씨 잘못이 아니에요. 너도 정말 몰랐니? 남편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한 걸? 전 그냥 사업이 잘 되는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뒤였어요. 근데 정말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저라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장 아들 부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급했죠. 일단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뿐인 자식을 길거리로 내쫓을 순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용하던 집이 갑자기 북적거리기 시작했고 제 생활 패턴도 뒤죽박죽이 되었죠. 며느린 주방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것도 처음엔 고마웠는데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편히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면 되지. 내 주방인데 내가 더 잘 알지. 정민 씨가 제 음식 먹고 싶대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재료비는 꼬박꼬박 저에게 받아가곤 했어요. 어머니, 정민 씨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소고기 좀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요새 너무 나물만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장볼 돈 좀 주세요. 예. 너희 지금 전 재산 날리고 돈 없다면서 이 상황에 소고기를 먹겠다고? 정민 씨 건강이 우선이에요. 돈은 벌면 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끝이잖아요. 더 황당했던 건 남편 유품 문제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또 그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방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민 씨 잘 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뭐? 정민이가 저 방에서 자겠다고? 네, 그 작은 방이 너무 좁대요. 아버님 물건들만 치우면 저기가 더 넓을 것 같은데.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렇게 불편하면 나가서 살면 되지 왜 저 방을 건드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며느리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민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남편 유품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며느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제 자식을 챙긴다지만 그때마다 묘하게 섭섭함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며느린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면 신발부터 벗겨주고 가방 받아주고 마치 왕을 모시듯 했죠. 여보 힘들었지? 금방 밥 차려줄게. 얼른 씻고 와. 응, 고마워. 나 진짜 힘들었어. 아들은 그런 대접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점점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는 것 같았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고 모든 걸 며느리에게 의존했어요. 가끔 거실에서 몰래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죠.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며느린 그런 전화통화를 들어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 곁을 지킬 뿐이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처럼. 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불안했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던 중 아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들어왔어요. 엄마,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거실에 모여 앉자 아들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았어. 전과는 달라. 정부 인증도 받은 회사고. 서류를 대충 봐도 수상했어요. 무슨 코인 투자인데 월 수익률 30%를 보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사기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정민아, 이미 한 번 당했는데 또 이런 걸 하겠다고? 정신 차려! 엄마, 이번엔 달라. 내가 회사도 가보고 확인했어. 실제로 돈 번 사람들도 만나봤고. 제가 아무리 말려도 아들은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며느리의 태도였죠. 정말? 당신이 보고 왔으면 그게 맞겠지. 난 믿어.
아니 얘가 너라도 말려야지. 이건 누가 봐도 사기잖아.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 어머니, 정민 씨 말 좀 믿어주세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뭐가 달라? 이미 3억 빚진 걸로도 모자라서 또 투자를 한다고? 너 정말 길거리에 나 앉고 싶어서 그래? 며느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정민 씨 지금 너무 힘든 시기예요. 우리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남편 기죽이지 말아주세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도박 같은 투자를 하겠다는데 말리긴커녕 오히려 편을 든다뇨. 똑똑하고 현명한 앤 줄 알았는데 잘못 봤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서야, 그건 믿어주는 게 아니야. 이건 정민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라고. 어머님 정민 씨를 너무 과소평가하세요. 그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볼게요.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무조건적인 맹신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 하지만 그땐 그저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내라고만 생각했죠.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물을 마시러 나왔더라고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근데 진서야, 정말 괜찮겠니? 정민이가 또 실패하면. 며느리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민 씨는 꼭 성공할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장담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같은 확신에 찬 목소리였거든요. 얼마 뒤 병원에 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제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통장이며 중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거기서 뭐하니?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니,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전 그냥 어머니 서류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이쪽이 너무 어지러워 보여서 청소하다가요. 내 방에서 허락도 없이 서랍 뒤지는 게 도와주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집안일 하다가요. 깨끗이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변명이 너무 구차했어요. 며느린 황급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넣고 방을 나갔죠. 며칠 후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전에 제가 드린 스카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너무 고급스러워서 아껴두고 있어. 그럼 제가 팔아드릴까요? 요즘 중고로도 비싸게 나가거든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아니, 선물 주고 도로 팔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선물은 마음이잖아.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 그냥 어머니가 안 쓰시니까 보관만 해두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정민 씨도 요즘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빈정이 확 상했어요. 결국 내 물건까지 팔아서 아들 빚을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부터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내리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니? 아, 그냥 구직 사이트 보고 있어요. 저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한 번은 몰래 뒤에서 봤는데 구직 사이트가 아니었어요. 뭔가 금융 관련 사이트 같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계산을 끝내고 나오는데 카페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어요.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남자가 서류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네는 것도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 넌지시 물어봤죠. 진서야, 오늘 어디 나갔다 왔니? 네? 저요? 아니에요. 저 계속 집에 있었어요. 분명 거짓말이었어요. 혹시 누구 만났니? 마트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랑 있는 것 같던데?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보험 상담사예요. 정민 씨 보험 알아보려고 만났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보험 상담이라고 하기엔 아까 본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게다가 서류 봉투를 받은 건 왜 말 안 하는 걸까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갑자기 투자에 빠진 게 너무 이상하고 며느리도 수상하고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새벽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가보니 아들이 제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어요.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는 모습을 똑똑히 봤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현금 서비스 50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직접 아들에게 따지진 못했어요. 혹시라도 정말 급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나중에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요. 기회를 주고 싶었죠. 그날 오후 며느리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자고 했어요. 어머니, 혹시 생명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 요즘 시대가 불안하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번들거렸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은 상품 아는 게 있거든요. 보험금도 높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왜 갑자기 제 보험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며칠 후 아들 통장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아들이 샤워하는 사이 책상 위에 놓인 걸 봤는데 충격적이었죠. 로얄 카지노, 골든 포커 이런 이름들로 거액이 빠져나간 게 보였거든요. 도박이었어요.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걱정된 마음에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서야, 정민이 요즘 어디 자주 가니?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정민 씨 사업 때문에 바쁜 거예요. 투자자들 만나고 거래처 사람들 접대하고. 그래도 곧 다 회수될 거예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며느린 끝까지 아들을 감쌌어요. 아니, 오히려 이젠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뭔가 두 사람이 짜고 저를 속이는 것 같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답니다. 하루는 집에 저 혼자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작은 방을 뒤져보기로 했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들.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이미 작성이 된 상태였죠. 더 놀라운 건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어요. 보험금 5천만 원, 수익자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화 중이었는데 문틈으로 대화 내용이 새어나왔죠. 어머니,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억울함 풀어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귀를 더 가까이 대고 들어봤어요. 네, 알겠어요. 준영 씨 일을 제가 어떻게 잊어요. 마무린 제가 할게요. 준영?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중요한 단서 같았어요.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고 나오기 전에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왔죠. 그날부터 며느리의 과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고 준영이란 사람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며칠 동안 며느리를 관찰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가끔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울먹이는 걸 봤고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남자 반지도 발견했죠. 분명 무언가 아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은 슬픈 과거가 있는 것 같긴 했죠. 결국 전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며느리가 오랜만에 고모 집에 가겠다고 나갔는데 기회다 싶어 저도 몰래 따라갔죠.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였어요. 멀리서 기다리다가 며느리가 나간 후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 나왔죠. 며느리 고모님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진서 시어머니입니다. 아, 진서가 말씀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아니, 저희 며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고모님 댁에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진서가 고모님께는 속 이야기 하나요? 가끔 우울해 보일 때가 있어서. 아, 진서가 좀 그렇죠. 저희도 걱정이에요. 고모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고모님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요즘 준영이 얘기는 안 하나요? 준영. 제가 납골당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무언가 아는 척했죠. 아, 준영이 다 알고 계세요? 아, 말하려다가 말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 좀 묻고 싶어서요. 네, 진서 약혼자였어요. 3년 전에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결혼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고모님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살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봐요. 진서가 그때 무너졌죠.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받고 약도 먹고 저희가 24시간 지켜봤어요. 혹시라도 준영이 따라갈까 봐. 아유, 그랬군요. 특히 준영이가 동업했던 사람한테 원망이 컸어요. 그 사람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다 작년에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저희도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진서가 우리 집에 온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아들과 결혼을 한 건 무슨 마음이었던 걸까? 그리고 불현듯 며느리의 약혼자와 아들의 관계에 어떤 연결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소파에 쓰러진 아들을 깨우며 물었죠. 정민아, 정신 좀 차려봐. 너 혹시 준영이라는 사람 아니? 아들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멍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준영이? 준영이요? 갑자기 그 이름을 듣자마자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형이 죽지 않았을 텐데. 너 정말 아는 사이야? 무슨 일이 있었니? 우리가 같이 사업했는데 내가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자고 했어. 형은 반대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형이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어. 그리고 아들이 흐느꼈어요. 그리고 형이 결국.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며느리가 왜 아들에게 접근했는지 말이죠. 며칠 후 저녁, 며느리가 없을 때 아들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정민아,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뭔데요? 진서한테 잘해줘. 많이 힘든 것 같더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어요? 엄마가 보기에 진서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네가 예전에 사업 실패해서 힘들었잖아. 그때처럼 또 무너지지 않게 진서가 옆에서 잘 지켜주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일부러 떠보듯 말했어요. 아니, 네가 요즘 또 이상한 투자하는 것 같아서 진서가 잘 말리고 있니? 아들이 안심한 듯 웃었어요. 엄청 잘 챙겨줘요. 제가 뭐 하려고만 하면 꼼꼼히 따져보고 위험하면 말리고. 바로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하세요? 아, 진서야. 정민이한테 네가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했어. 진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절대 예전처럼 힘들어하는 일 없도록 제가 옆에서 잘 도울게요. 고맙다. 정민이가 또 무리한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네가 잘 말려줘.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요즘도 정민 씨가 좀 위험해 보이는 투자 얘기하길래 제가 잘 달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내일 은행 가서 안전한 상품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잘했네. 역시 우리 며느리다. 내가 너 많이 믿는 거 알지? 아들이 우리 둘이 손을 꼭 잡고 선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 없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항상 내 편에서 생각해주고 응원해주고. 며느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지금 때가 아닌 것뿐이지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될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섬뜩했어요. 겉으론 완벽한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서가 아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를요. 며느리의 비밀을 확실히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외출하자마자 뒤를 따라갔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납골당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며느리가 한 납골당 앞에서 오래 서 있더라고요. 울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떠난 뒤 저도 그 납골함으로 가봤죠. 고 김준영. 정말 아들이 말한 그 사람이 맞았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의 영정사진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영이란 사람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몇 개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충격에 빠졌죠. 청년 사업가 K씨, 사업 실패 비관 자살 추정. 그리고 기사에 나온 회사 이름이 제 아들이 했던 회사와 같았죠. 며느리가 동업자라고 원망했다던 그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정민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정민아, 준영이란 사람하고 너랑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만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요. 그냥 사업 실패했고 그 형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사람 약혼녀가 있었다며.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약혼녀가 누구였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죠. 며느리가 바로 준영이의 약혼녀였다는 걸요. 그렇다면 며느리는 왜 아들과 결혼한 걸까요? 복수를 위해서? 아니면 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가 복수심을 품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면 과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계획된 것일까 싶어서 더 두려웠죠. 그날 밤 일부러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예상대로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이번엔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방문에 바짝 귀를 댔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여보, 또 그런 데 투자한 거 아니야? 잘 알아본 거 맞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달콤한 톤이었죠. 아니야,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야. 내 직감 틀린 적 없잖아. 맞아, 당신은 진짜 천재야.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다 보는 사람이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부추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보, 엄마가 요즘 의심하는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잘 말씀드렸어. 어제도 어머니가 물어보시길래 정민 씨 일로 바쁘다고 다 회수될 거라고 했어.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잘 말리고 있다고도 했어요. 정말? 엄마가 뭐래? 당신은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 아니야. 알잖아. 당신 능력, 남들한테 월급 받으며 살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말만 믿고 당신 뜻대로 해.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이번에도 실패하면 실패라는 말 하지 마. 당신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믿어. 원래 처음에 사업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몇 번이나 실패하고 그러다 결국 성공하는 거지. 하지만 돈이... 엄마 돈을 또... 어머니 돈은 어차피 나중에 당신 거잖아. 미리 당겨 쓰는 거라고 생각해.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녹음기를 놓칠 뻔했지만 꼭 참고 계속 들었죠. 당신은 정말 내 편이지? 그럼 난 당신만 믿어.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몰라봐도 난 알아.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결국은 성공할 사람이란 거 내 눈엔 보인다니까. 고마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근데 정민 씨, 어머니 통장에 정확히 얼마나 있는 거야? 5억은 넘을 거야. 아버지가 남겨주고 간 것도 있고 정기 예금이랑 다 합치면. 그 정도면 당신 사업 자금으로 충분하겠네. 이어지는 침묵이 무서웠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등 뒤에서 계획을 짜고 있었다니. 근데 어떻게 빼내면 될까? 엄마가 그냥 줄 리 없잖아. 방법은 있어.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그걸 이용하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걸 이용해?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이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당신이 법적 보호자가 되고. 제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그래도 그건 너무 당신을 위한 거야. 당신이 성공하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텐데. 아들이 대표가 되는데 어머니도 뭐가 아깝겠어. 당신 의대 보내려다가 못 보낸 거 아직도 아까워하시는데 의사보다 더 높은 대표 자리에 앉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그래, 뭐 그렇긴 해. 엄마도 좋아할 거야. 내일 내가 어머니한테 병원 검진 받아보라고 권해볼게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면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새벽까지 꼼짝도 못했어요. 녹음 파일을 확인해보니 30분이 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그 대화 속에 며느리가 아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 걸 알았죠. 자신감이랍시고 망상에 가까운 걸 심어주고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고 저를 이용하도록 부추기고요. 정말 이런 게 벗어날 수도 없는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어요. 일부러 더 늙고 무력한 척했죠. 아이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통 기억이 안 나네. 아들 앞에서 일부러 종이에 적는 신용을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병원 가보실래요?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은행에 가서 가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잔액은 500만 원 정도만 넣어두고 진짜 돈은 모두 다른 은행으로 옮겼죠. 가짜 통장을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비밀번호도 메모지에 적어서 붙여놨어요. 이어서 거실과 제 방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아들 부부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저녁 일부러 아들에게 말했어요. 정민아, 다음 주에 정기예금 만기야. 5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들의 눈이 번쩍였어요. 네? 5억이요? 그렇게 많아요? 아버지 보험금이랑 퇴직금 모은 거야. 다시 정기예금 될까 생각 중이야. 그냥 그 보통 통장에 넣어두시면 어때요? 급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럴까? 근데 보통 통장은 이자가 너무 적잖아.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음 주가 기회야. 엄마가 정기예금 해지한대.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만 기다리면 됐죠. CCTV도 설치했어요. 동네 방범업체에 부탁해서 거실과 현관에 몰래 카메라를 달았죠. 아들 부부에게는 지인 사업을 돕는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그들을 감시하기 위한 덫이었어요. 그래야만 제가 모든 증거를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매일 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낮에는 CCTV를 확인하며 증거를 모았답니다. 아들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는 장면, 제 신분증을 복사하는 장면, 모든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며칠 후 밤, 며느리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많이 마신 것 같았죠.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지켜봤죠. 며느리가 아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너만 살아있으면 안 되지. 준영신 죽었는데 넌 여기서 편하게 자고 있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베개를 집어들었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영씨, 나 당신 너무 보고 싶어. 며느리가 베개를 아들 얼굴에 갖다 대려는 순간 제가 뛰어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갑자기 베개를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준영씨, 나 못하겠어. 복수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불쌍해.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처절했어요. 마치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죠. 준영씨, 우리 약속 기억나? 제주도에 가서 작은 카페 차리기로 했잖아. 바다 보면서 매일 커피 마시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며느리가 흐느끼며 계속 말했어요. 근데 혼자 갔잖아. 가버렸어. 나만 두고.
왜 그렇게 약해? 왜 혼자 결정했어? 난 어떻게 살라고? 아들이 잠결에 뒤척였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아들을 봤죠. 정민 씨, 당신이 준영 씨 대신 죽었어야 했어. 아니야, 당신도 피해자야. 그래, 우리 모두 피해자지. 며느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슬퍼 보였답니다. 며느리가 일어서려다가 다시 쓰러졌어요. 나 이제 어떡해? 복수는 못하겠어. 근데 돌아갈 수도 없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 나도 그냥 당신 따라서 갈까?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 쪽으로 왔어요. 전 황급히 문을 닫았지만 언뜻 며느리가 절 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이 말을 하더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난 그저 준영 씨가 너무 보고 싶어. 왜 혼자 갔는지 묻고 싶어. 잠시 후 며느린 그대로 거실 바닥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면서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죠. 잠든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날 밤 전 결심했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이대로 두면 며느리도 아들도 저도 모두 불행해질 거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슬픈 눈빛은 여전했답니다. 전 그날 바로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죠.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가 그동안 모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게 다 아드님과 관련된 건가요? 젊은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 아들이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제 아들과 동업했던 준영이라는 청년이 자살했어요. 혹시 그 죽음이 정말 제 아들 때문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알아요. 하지만 만약 제 아들이 그 청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들이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제 손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을 도박에 빠뜨리고 위험한 투자를 부추겼어요. 아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죠.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죠. 김준영 씨 사건부터 재조사하겠습니다. 자살로 종결됐지만 새로운 정황이 있다면. 네, 부탁드려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문서 위조, 사기 예비, 횡령 시도 혐의도 있고 며느님이 교사했다는 증거도 있네요. 네, 둘 다 조사해 주세요. 전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형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에 체포영장 가지고 대구로 가겠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니 새벽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외출 못하도록 어머님도 계셔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제 손으로 신고하다니. 하지만 이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영이라는 청년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새벽 초인종이 울렸어요. 예고된 시간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죠. 제가 문을 열자 형사님 네 분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이정민 씨, 한진서 씨, 옷 입고 거실로 나오세요. 경찰입니다. 아들 부부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당황해서 절 봤어요. 그 배심감 가득한 눈빛이 가슴을 찢었지만 전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정민아,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내 돈 노리고 있다는 것도,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도, 그리고 준영 씨 죽음에 네가 정말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질 거야. 떳떳하게 조사받아. 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해. 그게 사람의 도리야.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진서, 너도 마찬가지야.
약혼자 일로 아파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 아픔을 복수로 쓰는 건 잘못된 거야. 더 큰 상처만 만들 뿐이라는 걸 왜 몰랐니? 아들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날 신고한 거야? 그래, 내가 했어. 널 더 큰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연행되면서 울부짖었어요. 정민아, 이게 끝이 아니야. 너도 진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은 후에는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와. 며느리도 연행되기 전에 절 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두 사람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그들을 위한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조서를 작성했고 아들과 며느린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죠. 몇 시간 후 형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조사 결과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드님은 도박 중독이 맞습니다. 빚이 5억이 넘어요. 예상했던 사실이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준영 씨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재조사해봤는데 당시 자살로 종결된 게 맞습니다. 아드님과의 사업 실패가 원인이 있긴 했지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날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충동적으로. 한편으론 다행이었죠.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드님도 그 일로 많이 괴로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변 증언도 확보했고요. 그랬군요. 며느님은 복잡하네요. 처음엔 정말 복수 목적으로 접근한 게 맞대요. 하지만 형사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며느님이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아드님 도박 내역과 빚 독촉 내용을 6개월간 몰래 기록한 거예요. 진서가요? 네. 복수하려다가 오히려 아드님이 스스로 망가지는 걸 보고 갈등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님이 잘해주실 때마다 죄책감이 컸다고. 그 아이도 피해자였네요. 며느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절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그날 밤 며느리와 면회했어요. 며느리로서 보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영 씨 복수하려고 접근했는데. 알아. 너도 피해자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복수로 풀려 한 거잖아.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 뿐이야. 이제 알겠니? 네. 결국 저 자신을 망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울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아픔을 복수로 썼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알았어요. 처음엔 정민 씨를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도박을 부추기고 돈을 쓰게 하고. 하지만 어머니를 알게 되고 너무 좋은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실 때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서로를 속이고 이용했지만 그 안에도 진심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죠. 너도 여기 나가서 새 출발해. 그 일은 이제 놓아주고. 몇 주 뒤 재판이 열렸어요. 아들은 문서 위조, 사기 미수, 횡령 미수 등으로 기소됐고 며느린 공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죠. 하지만 며느리가 제출한 증거들과 자백, 그리고 실제로 돈을 빼내지 못한 점 등이 참작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탄원서를 냈죠.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요. 재판장님,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아들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도박 중독 치료를 조건으로요. 며느린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실제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막으려 했다는 점이 인정됐거든요. 재판이 끝난 날 고개를 숙인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준영이 형 일도 엄마 돈 노린 것도. 정민아,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치료를 받으며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며느린 시골로 떠났어요. 가끔 편지를 보내올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가족은 아니죠. 그리고 용기를 내 준영 씨 어머니도 만났어요. 그분도 아들의 죽음을 이제는 받아들이셨대요. 누구의 탓도 아닌 안타까운 사고였다고요.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다는 걸요. 그리고 용서가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사람은 변하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저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투자보단 성실하게 일하는 게 더 값지다는 걸 알게 된 아들과 증오와 복수심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살아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삶의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